자, 오늘 여러분 그 시험이 없고요. 다음 주부터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전범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회 시험을 봐요. 오늘 이제 시험을 안 본 거는 여러분 좀 실망하셨나요? 안 봐서? 사실은 여러분 3순환 때 시험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시험에만 너무 매몰돼갖고 내가 점수를 잘 획득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행쟁 쟁점 있잖아요. 이 쟁점이 좀 안정화돼야 돼요. 이제 안정화.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나오더라도 내가 그 쟁점을 끌어내갖고 올바르게 현출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는 좀 안정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시험에서 뭘 어떻게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진행하는 내용은 그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행정의 모든 쟁점을 좀 녹아낼 수 있도록 많은 그 가정적 상황을 거기 담아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랑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또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하면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체크하고 몰랐네? 그러면 그럴 일 거의 없겠죠? 이렇게 체크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이거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여러분의 교재로 돌아가서 내가 그 교재에서 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나 스스로 점검해서 다시 이렇게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게 이제 반복돼서 안정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한 3시간 동안 이걸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시험 전날 행정에 관련된 쟁점을 3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번 볼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날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차 있잖아요. 근데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이걸 더 빨리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날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오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 이게 이제 다 소진된 상태에서 이제 그때는 뭐 까먹어도 되니까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검토할 사례는 여러분 제시문에 있는 내용 첫 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참조 법령. 올해 시험에서는 아마 참조 법령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조 법령에 대해서 쫄면 안 돼요. 참조 법령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끌어오던가 아니면 여기에 없다라는 소극적 포섭으로 내가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봐야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해서 쫄아서는 안 된다. 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치행정이니까. 그래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뒤로 넘어가서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령, 시행규칙 다 법규명령이죠.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안에 있는 일반 기준, 개별 기준 해갖고 제재 처분의 기준이 여기 규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실질설에 따라서 이건 행정규칙의 본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과거 판례는 재판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가중적 제재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협의의 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판례가 변경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공무원은 이를 준수하겠지. 행정규칙이니까. 그러면 국민에게 발생할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이익이 있다. 이렇게 변경된 판례가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쟁점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과거처럼 뭐 시행규칙 별표 제시문에 한 3-4줄 그렇게 해갖고 나올 리가 없고 이렇게 시행규칙 제재처분 기준 참조법령으로 해서 뭐가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인지를 진짜 아는지를 검토하는 문제로 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게 그 쟁점이다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거기 일반 기준의 두 번째 줄 보면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서 늘릴 수 있다. 이게 가중적 제재 사유의 전제 요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디에 박혀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이라는 거에 박혀 있으니까 그게 행정규칙이기에 재판규범성은 없지만 공무원은 준수하겠죠? 그러면 국민은 처맞겠죠. 그래서 가중적 제재 사유 전제 요건이 된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행정의 쟁점 중에서 이 소송 요건 파트가 이제 거의 60%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 요건. 이게 흠결되면 이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거고, 이거를 너무 강화하면은 결국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이 존중되면서 공익이 좀 잘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너무, 또 강화해버리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화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있고 그 노력이 반영된 판결이 수험적 가치가 매우 높은 판결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원고적격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원고적격이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긴장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원고적격이 출제가 됐을 때 사실 내가 차별성을 확보하기 되게 어려워요. 쉽기 때문에. 다른 쟁점보다 굉장히 명확하죠. 그 다음에 플로우도 굉장히 선명해요. 원고적격은. 그래서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고 강론으로 넘어가서 경업자냐 경원자냐 인인이냐. 그래서 경업자가 있고 경원자가 있고 강론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약간 외국인이죠. 왜냐면은 경업자, 경원자, 인인 사이에서는 매우 선명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결국엔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서 구분하는 문제로만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고 그냥 이거 단독으로 출제를 하던가 그렇게 출제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2기 때도 연습을 많이 했지만 경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신규의 관계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신규의 관계라는 거. 자, 요거를 레퍼런스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했었죠. 자, 예를 보면 12조 전단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갑회사의 주주나 직원이나 경쟁업체 을, 병 얘네들이 만약에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갑회사가 법인이죠. 여기서는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가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죠. 그런데 제3자인 얘네들이 만약에 소를 제기할 때 과연 법률상 이익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더라. 왜 그러느냐? 근거법령에서 얘네들의 어떠한 이익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규율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찾는 과정을 통해서 원고적격을 도출하는 거다. 자, 거기에 if 보세요. 만약 환경부 장관이 업체 선정 처분이 절대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만약에 절대평가라는 거는 어떠한 국어적인 맥락을 갖고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시험이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찍어 눌러야 되는 시험인 상대평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2차는 상대평가의 본질을 갖고 있죠. 그렇죠? 1차가 절대평가고 그러면 1차에서 누구를 더 많이 합격시켰기 때문에 내가 안 됐다라는 주장 자체는 어그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경원자라면 반드시 그 평가 방식은 필수적으로 상대평가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경원자가 아닌 거예요. 경원자가 아니면 원고적격이 있나요? 원고적격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경원자가 아닌 관계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원고적격이 없게 되는 건데 대부분 없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장 자체가 어그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돼서 원고적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서 실질 거주 중인 인근 주민 병이 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거리 제한 규정 안에 있으니까 추정, 그 다음에 밖에 있으면 적극적 입증, 그 법리로 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근거법령에서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환경영향평가 법리에서 판례가 밝힌 그 내용이 범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법리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그 법리에 기반해서 거리 제한 규정 내에 있는 갑에게는 추정되고 밖에 있는 을에게는 적극적 입증 시에 인정이 된다. 다만 환경권을 들먹이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포섭으로 완성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로 만약에 갑이 어떠한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얘가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다시 자, 을이라는 애가 왔는데 얘한테 신규로 다시 이제 허가를 때려주는 이런 상황이다. 가정을 해보면 그때 이게 무슨 관계예요? 신규 기존이니까 당연히 경업자로 귀결되죠. 그래서 이때는 경업자로 빠지는 거고 그럼 경업자로 빠지게 될 때는 논리적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허가다. 그러면 강학상 허가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허가. 그럼 허가의 본질은 자유권의 회복이죠. 그래서 나만 자유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얘한테도 자유권을 회복시켜주냐라는 주장 자체는 어그로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때 허가와 관련된 근거법령에서 개직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특허다. 특허라면 기본적으로 얘한테만 특별하게 허가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얘한테 또 줘? 그런 주장은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특허라 하더라도 만약에 어떠한 경쟁구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강학상 특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을이 여기서 신규로 들어왔다. 근데 원래는 을하고 원래는 병하고
갑 이렇게 둘이 해먹고 있었어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티웨이라는 뭐 이렇게 직접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티웨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티웨이가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오면 얘가 이제 제기할 수 있죠. 야, 우리 둘이 해먹기로 했는데 얘 갑자기 왜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영업을 일체로 양도해가지고 얘가 일로 들어왔다 그러면 1대1의 구도는 깨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특허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 방지에 어떠한 위험성이 초래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엔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뭐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 이 훼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허가 특허 불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라 하더라도 어떠한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갖고 얘한테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 방지 취지가 있다면 그때는 허가업자라도 원고 적격이 있다.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경업자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경원자 아까 봤고요. 절대평가에서 이루어졌다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원고 적격의 문제였죠. 원고 적격이 출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학설, 그 다음에 판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범위, 법률상 이익설에 따를 때 거기까지가 총론이에요. 그럼 3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의 어떤 일반론은 한 2, 3분 내에 쳐줘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뭐 고민하면서 쓰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그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날 보면 돼요. 전날 보면 다음날 반드시 현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네가 어떻게 알아? 알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5회 동안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기 그 시험 보는 게 좀 두렵나요? 두렵죠? 저도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다 누구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말고 부딪히고 그냥 일었으면 되는 거예요. 전날까지만 그냥 끝까지 내가 채우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 여러분 뭐 경쟁률 이런 것도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전날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한번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 경쟁률 따지면 한 2대1, 3대1밖에 안 돼요. 진짜 그래요, 모든 시험이. 자, 그다음 두 번째 대상적격. 대상적격은요, 여러분이 만약 대상적격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우선 내가 이 판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대상적격이라는 거는 원고적격처럼 이런 플로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불법태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보면 대상적격 인정,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판사의 가치 판단의 결과가 대상적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가 대상적격을 어떤 관통하는 큰 축을 형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때는 대상적격 인정, 이때는 안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케바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상적격은 매우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보고 판례가 떠올라야 돼요. 반드시. 그게 중요하다. 그럼 이런 거예요. 낙찰자 지위 확인, 입찰보증금 국고 기속. 그때 내가 공부했을 때 이거 다 민사의 관계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부정당 제재 처분은 어떠냐? 부정당 제재라는 건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되는 거죠. 당해 사안처럼. 이런 것들은 부작위 하명이라고 우리가 강학상 표현한단 말이에요. 부작위 하명. 자, 행정행위에 해당이 되면 F 행정행위는 처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처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정위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청. 그러면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했죠.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때리면 그게 전국적인 처분이죠. 요청만으로는 뭐밖에 안 된 거예요. 될 가능성밖에 없는 상태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법적 성질은 거기다 써보세요. 법적 성질, 내부적 중간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부적 중간작용. 그렇죠? 내부적 중간작용. 그러면 내부적 중간작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구 법공 중에서 뭐가 흠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이 흠결되는 거지. 권리 의무의 변동은 아직 초래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병원에 갑자기 갔는데 암 3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암 3기를 선고하고 우리 병원이 밀렸으니까 수술은 5년 뒤에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수술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 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는 굳이 이 종국적인 수술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2단계에서 다투는 길을 열어두는 게 국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내부적 중간작용이라 하더라도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시켜줘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케이스라면 그때는
처분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판례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부적 중간 행위이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정기본법 8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내용을 몰랐다. 그럼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오늘 공부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교재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내부적 중간작용. 어디냐면 72페이지에 내부행위 중간처분이라고 있고 그 표제 하에 75페이지에 이제 맨 밑에 있는 판례 박스에 있는 판례가 지금 소개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의 법적 성질은 내부적 중간작용인데 내부적 중간작용 속에서도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사가 들여다봐서 대상 적격이 인정됐었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쪼개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쟁을 조기에 실효적,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소기간이 좀 땡겨지겠지. 왜냐하면 제소기간이 여기서 생기는 것보다 제소기간이 여기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수술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싸울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이 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사람 마음도 편하고 서로 간의 갈등 지수도 낮출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고 그러면 불가쟁력이 어떻게 돼요? 빨리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이 조기에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가겠지. 그래서 조불확수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판례의 요건 사실이 조불확수란 말이에요. 그럼 당해 사안이 조불확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X인데 그거를 내가 거기서 판결문 쓰듯이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례의 결론은 이미 내가 공부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대상적격은 그렇게 접근한다.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사안인데 거기서 막 판결문 쓰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대법원으로 가야지. 그렇죠? 재판연구관은 그 공모직이거든요. 거기 가면 돼요. 자, 그 다음 줄. 과징금 부과처분이 만약 증액경정 처분이다. 경정이라는 건 과징금하고 조세에 대해서 숫자가 바뀌는 걸 경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무사들이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이제 조세 경정 청구 때문에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은 산재로 요새 돈을 좀 벌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정이라는 건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과세관청이 100에서 200으로 바꿨는데 100을 다투는 애는 이상한 애죠. 200을 다퉈야 합리적인 거니까 증액경정 처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 감액했는데 100을 깎아줬어요. 원래 200이었는데 100으로 깎아줬는데 왜 깎아줘 함부로 내 동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감액은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감액된 당초 처분이 대상이 된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앙행심이 그렇죠. 왜 중앙행심이에요? 여기서 관할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원처분청이기 때문이에요. 환경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심법 6조에 보면은 있죠. 그게 관할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아야 돼. 3기가 되면은 여러분들 남들보다 하나 둘이라도 더 써야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합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로 해본 어떤 경험치가 있는 사람과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하고는 그게 이제 합격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중앙행심위에 대해서 이제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일부 취소, 변경 또는 변경 명령 재결을 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찰 참가 자격정지 6개월을 처맞았는데 중앙행심이 가갖고 만약 입찰 참가 자격정지 3개월로 변경하거나 변경 명령 재결을 해줬다. 그렇게 되면은 왜 3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에서 12개월로는 못하나요? 행심위가? 못해요. 왜 못해요? 행심법 47조 2항에 보면 올려치기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처분청하고 여러분들 행심위하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건 어떤 구도가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거예요. 원처분청보다 재결청이 좀 더 못된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못돼야 돼. 원처분청보다. 그래야지만 얘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깎아줬죠? 못된 건가요? 아니죠. 얘는 못된 짓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47조 2항에 따라서 얘는 오히려 준수를 한 거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창설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경된 당초 처분, 원처분이 대상이 되는 제소기간은 재결을 거쳤으니까 재결소정분 송달일로부터 90일이에요. 자, 거기다가 만약에 또 써보세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 경우에 중앙행심이 피고로
소송 제기. 만약에 이게 요번에 여러분들 원처분주의가 5급 공채 시험에 지난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걸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처분주의가 우리 시험에서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원처분주의 올해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3기 때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강사들이. 근데 그거는 출제자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알죠? 대신 이것만 점검만 하면 돼요. 근데 살짝 바꿔서 내면 또 다른 문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무슨 판결이에요? 우리 GS 연기 여러분들. 기각 판결이죠, 기각 판결. 왜?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없으니까 본안 판단 요소잖아요. 그렇죠?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기했다라는 건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서 내치는 거죠. 그래서 기각 판결로 귀결되는 거예요. 기각 판결. 거기 쓰세요. 기각 판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도 막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교재 어디로 넘어가냐면 10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교재 107페이지에. 자, 행소법 19조 단서 위반의 효과는 뭐예요? 기각 판결이라는 게 우리 판례에 확립된 법리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걸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원처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재결 자체에 고의한 위법이 있는지 대상 적격과 제소 기간을 검토하시. 이건 너무 전형적인 티피컬한 문제였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살짝 각도를 바꿔갖고 만약에 갑이 중앙행심위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소법원의 판단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내면은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만 덧입혀진 거란 말이에요. 살짝 3도만 바꿔도 나가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후자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훨씬 더 고급진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19조 단서 위반의 효과는 기각 판결. 거기다 써보세요. 기각 판결.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얘기예요. 원처분주의 19조 단서 위법성의 크기에 따라서 이때는 원처분청이 둘리고 고길동이라면 얘가 더 나쁜 놈이죠. 얘가 더 세게 때렸고 고길동 깎아줬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둘리를 피고로 해갖고 해야 되고 만약에 고길동을 피고로 했다 그러면 기각 판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최근 출제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은 우선 답을 맞춰야 돼. 답을 틀리게 내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최근에는 답을 틀리면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구도로 많이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설득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설득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 스스로 안드로메다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3기 때 웬만한 쟁점에 대한 결론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3기 때. 거기에 만약에 구멍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환경부 장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개 조치 언더라인에서 공개 조치. 여러분 얘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았다라고 공개해버렸어. 홈페이지에다가 환경부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면 쪽팔리죠. 그렇죠? 쪽팔린 건 취소하면 없어지나요? 아니죠. 쪽팔린 마상은 취소한다고 없어지지 않죠. 근데 얘가 일방적으로 쪽팔리게 했죠. 이건 뭐라 그래요? 권력적 사실행위. 거기다 써보세요.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죠. 그럼 그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인가요? 처분이에요. 우리 판례에 확립된 법리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교도소장 뭐 이런 거 판례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이다 이렇게 좀 날라리 같은 판례를 했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논리를 정치하게 만들었어요? 이 공개 조치라는 것 자체는 관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뭐라 해야 되나? 무슨 아이스크림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이렇게 뚝 자르면은 두 개로 먹을 수 있는 뭐 있잖아요. 그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건 잘하네요. 야, 좋아요. 아주 이런 거. 맞아요. 쌍쌍바예요. 중요한 거 아주 잘했어요. 출제 가능성 탑급이에요. 자, 공개 조치에 보면은 얘가 공개하기로 뭐 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결정. 이건 강학상 뭐가 될까요? 확인이요. 확인. 그 다음에 공개하는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F 확인이니까 처분이죠. 이게 처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쌍쌍바면 얘도 쌍쌍바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거 하나만 먹으면 어떻게 쌍쌍바를 먹은 거잖아요. 그만할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 건 거예요. 전체가. 이런 논리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 구조의 베이스는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학설 중에 뭐가 있냐면 일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 수인 하명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수인 하명. 야, 내가 너 공개할 테니까 너 쪽팔릴 거거든? 쪽팔려도 참어.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인 하명의 본질이 또 뭐예요? 행정행위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행위니까 이거 전체가 행정행위다. 이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학설하고 논리적인 결이 비슷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욕감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판례를 이걸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확인, 여기는 수인하명. 학설에서 수인하명을 정확하게 잘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판례에 반영이 됐잖아요. 논리 구조에. 그러니까 이 학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를 부여받은 학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건사 파트를 가서 여기서 학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개, 결정, 강학상, 확인, 집행행위, 처분성, 긍정. 거기서 여러분들이 학설 스스로 찾기 쳐보세요. 거기서 학설 찾아보고 오늘 반드시 검토해보세요. 학설이 3개가 있어요. 일원서를 기반으로 해갖고 수인하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처분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쟁송법적 개념서를 바탕으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다 때려넣자라는 견해가 있고, 또 일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제거 소송으로 가자라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일원설이니 이원설이니 쟁송법적 개념설이니 이걸 쓰면 돼요? 그거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해갖고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써야죠. 알겠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만 쓰면 된다. 그 밑에 줄 보세요. 만약에 오폐수 시설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 처분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인근 주민 병이 오폐수 시설 여러분 집 옆에 오폐수 시설 생기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중앙행심위에다가 취소심판 청구를 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이걸 보자마자 오폐수 시설 자체에서 뭐가 연상돼야 돼요? 유해시설이 연상돼야지. 그 다음에 인근 주민과 그 다음에 허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효과가 얘한테는 수익적, 얘한테는 침익적. 그럼 무슨 효? 복효적 행정행위. 그래서 복효적 행정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인용재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효적 행정행위, 인용재결에서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야 돼요? 원처분주의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창설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게 이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중앙행심위의 인용재결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중앙행심위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 중앙행심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소법원의 판단을 구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용 판결이 되겠죠. 기각 판결이 아니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 헷갈린다 그러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행정청이 있고 얘가 이제 갑인데 얘한테 허가를 때려줬단 말이에요. 허가.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유해 시설이에요. 돈 벌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인근 주민 을은 어때요? 아파트값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얘다 취소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중앙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중앙행심위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갑자기 인용재결을 때려주면 이때는 누가 소송을 얘가 제기하는 거죠. 갑이. 그렇죠? 왜? 받았는데 얘 때문에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준 걸 얘가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죠.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고 적격 얘한테 있고 대상 적격도 얘한테 있는 거예요. 여기 협의의 소이익이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왜? 거부 처분에 대해서만 협의의 소이익이 없는 거지. 거부 처분인데 그때 좀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랑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지금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인용재결하면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고요. 복효적 행정행위 인용재결. 알겠죠? 요거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거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원처분주의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 행시에서는 어떻게 출제했어요? 그냥 변경명령 재결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로 출제했는데 이건 굉장히 올드한 타입이죠. 그래서 노무사의 격에 맞게는 이렇게 낼 출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알겠죠? 그 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만약에 갑이 입찰 관련 자료, 야, 내가 왜 입찰 참가 자격정지를 받았는지 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그 정보공개 청구할 테니까 네가 공개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환경부 장관이 거부를 해버렸네. 그게 무슨 처분? 거부 처분. 성립성 여부가 이제 검토가 선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거부 처분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기계적으로 연상돼야 돼요. 자, 법규상 신청권과 조리상 신청권. 법은 뭐예요? 참조법령에서 얘한테 추상적 응답 요구권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깔아놓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 조리상은 제시문에서 얘한테 조리상 그러니까 합리적 평균인의 상식의 관점에 비추어서 반드시 얘한테 뭔가 다툴 만한 빌미가 있는가 요걸 보는 거죠. 그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판례 이런 법리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 적격이 인정되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니까 원고 적격도 쌉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걸 추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판례 법리죠. 그럼 이제 근거 법령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5조 1항을 보니까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럼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응답을 받을 권리가 법규상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응답 요구권, 법규상 신청권 있죠? 그러니까 추상적 응답 요구권이라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규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중앙행심위에 간다. 그러면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효확인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더 실효적인 건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무이행 심판 청구 다 가능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개정행심법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가능성이라는 쟁점으로 우리가 봤었어요. 만약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교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없구나. 그러면 이거 이제 협의회 소외이익에서 나오나? 있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네. 자, 내용 볼까요?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산업폐수시설 설치 신고를 했네? 설치 신고 동그라미. 신고도 출제가 굉장히 유력하죠. 제가 3년 내내 주구장창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설치 신고. 신고가 나오면 수리를 요하느냐 요하지 아니하느냐 구분부터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을 봐야 되겠죠. 법을 한번 볼게요.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거기서 만약에 이 물환경보전법의 해석에 비추었을 때 이게 만약에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다. 그럼 행정절차법 40조의 신고인데요. 만약에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닌 게 원칙인 거죠. 그렇죠. 왜? 행정청한테 갑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수리를 요하지 않잖아. 그러면 얘의 이런 얘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적법하게 도달만 되면 나는 바로 영업을 개시해도 된다는 게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뭐라고 짓거렸든지 간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처분이 아닌 거지. 그렇죠?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원칙상 이건 처분이 아닌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이게 중요하죠. 거기다 별표하고 만약에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거부를 했는데 건방지게 지가 지 맘대로 이렇게 막 영업을 개시하고 있으니까 시정명령 때리고 이행강제금 때리고 벌금 막 때리고 그 다음에 폐쇄 조치 때리고 간판 제거 조치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면 이기겠지. 그렇잖아요. 이기겠죠. 왜냐하면 근거 없이 때린 거니까. 근데 이긴다 한들 상처뿐인 승리밖에 안 돼요. 왜? 이거 이긴다 한들 얘네 이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머리가 풍성하게 때 여기까지 오면 이제 막 쳐맞고 여기에 이제 이거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2단계에서 분쟁을 해결시켜 준다면 이 더러운 꼴을 안 당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논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처분성을 열어주자. 이게 판례의 법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시이벌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고, 그래서 처분이고, 이거를 지배하는 가장 큰 원리가 뭐예요?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이것도 거기다 써보세요. 분조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시켜 준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가 헷갈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시이벌과 등가성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슨 신고라고 봐야 될까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로 보는 게 훨씬 가능성이 99%겠지. 그렇죠? 왜?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니까.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만약에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 거부는 거부다. 처분이다. 이렇게 낼까요? 아, 이거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뭐 기본이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 거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환경부 장관이 갑에게 오폐수 시설 건축 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부과했어요. 부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자, 부관이 출제가 만약에 오래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행정기본법 17조를 펼쳐놓으세요. 알겠죠? 행정기본법 17조를 보고 쓰면 돼요. 행정기본법 17조.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행정기본법 17조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 부관 중에 뭐 있어요? 부담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이라는 애가 있고, 조건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가지 애들이 있죠. 그렇죠? 거기 나와요. 행정기본법 17조에. 그러면 이 당의 부관이 그 네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외국인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시를 볼까요? 자, 오폐수 시설 앞에 도로 확장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폐수 시설 건축 허가 줄 테니까 그 앞에 너 때문에 교통이 막히잖아. 그러면 그 막히는 도로에 대해서 네가 네 돈으로 거기다 도로 확정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부담, 기한, 조건, 철회권의 유보 중에 국어적으로 뭐랑 결부될 것 같아요? 부담이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부담. 부담은 어때요? 이게 별도의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안에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별도의 느낌이 들죠. 독립성이 있단 말이에요. 부담은. 왜? 얘가 독립적인 하명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 처분이에요. 그냥 독립된 하명. 그래서 처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3개월 공사 착수를 조건. 야, 내가 있잖아. 오폐수시설 너 건축 허가를 하는데 대신 넌 3개월 안에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조건이죠, 조건. 이걸 조건으로만 너는 받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건이라는 거는 기본 행위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라는 그거하고 완전히 결부되어서 스며들어 있죠. 이것만 독립해서 취소성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성이 안 된다는 게 판례에 확립된 법리예요. 근데 이것만 빼내고자 하는 국민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소송의 형태로 가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청구 취지에는 전체를 취소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부만 취소하는 걸로 하자. 즉 취지와 본안 내용이 다른, 그렇죠? 본문 내용이 다른 소송의 형태인 부진정 일부 취소송을 허용하자라는 게 우리 학자의 입장인데, 이거는 투머치 나가버린 거죠. 그렇죠? 이거 선 넘은 거예요. 왜 법이 없는데 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진정 일부 취소송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 일부 취소소송 부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부진정 일부 취소송으로 다 가버리자. 부가는 무조건 다 부진정 일부 취소송으로 가자라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설 여기서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하고, 그 밑에 보세요. 오폐수 시설 내에 만약에 거기서 네가 산재가 발생하잖아. 그때는 내가 허가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철회권의 유보랑 결부된다는 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부담 이외의 부관이기 때문에 진정 일부 취소송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판례 법리에 따라서. 부진정 일부 취소송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2기 때 굉장히 어려워했던 쟁점, 여러분이 어려워해서 저도 어려웠던 그런 쟁점이. 자, 갑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했다. 여기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죠? 제재처분 기준을 규정한. 야, 니네 이거 있잖아. 제재처분 기준이 너무 과해.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제재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구체적 개별적일까요? 추상적 일반적이지. 그럼 행구법권 중에 뭐가 나가리예요? 구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규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상적 본질을 갖고 있고 법원조직법 6조에서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쳐맞아야 돼. 입찰 참가 자격정지 6개월을 쳐맞고 이 6개월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취소소송에서 뭘 주장해야 돼요? 이 근거가 된 시행규칙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전개하라는 거예요. 즉 6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처분에서의 소송에서 규범을 통제하라.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 그렇죠? 12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 이게 왜 구체적이냐? 구체적 처분을 전제로 규범을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헌법 107조 2항에 있고 행정소송법 6조에서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 6조도 써주면 더 좋죠. 이거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2기 때는 뭘로 했었어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 했었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것도 상위 법령에서 행정규칙에다가 구체적인 위임을 주면 얘도 법규명령의 본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법규명령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 추상적이야.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똑같은 법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구체적 개별적이야. 예를 들어서 갑 회사에 대해서 약품을 가격을 때려버렸어. 야, 갑 회사의 약품은 이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구체적 개별적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처분적 고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되는 거죠. 제소기간은 어떻게 돼요? 고시 효력 발생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처분적 고시 작년 기출이고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기출이 됐지만 이게 만약에 일반적 추상적 법령으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표현과 헌법 107조 2항과 행소법 6조 추상적 법규. 알겠죠?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상 적격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협의의 소해이익 한번 볼까요? 자, 12조 후단에 있죠. 여러분들 원고 적격이 인정되면은 협의의 소해이익이 추정되는데 만약에 소멸하거나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다음에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거나 그 다음에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협의 소해이익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부수적 이익이 있다던가 가중적 제재 사유의 전제 요건이 또 있다든가 그 다음에 권익침해 상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던가 그 다음에 반복 가능성이 있다던가 이러면 다시 협의의 소액이 있는 구조 1단계, 2단계, 3단계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일반론으로 충실히 담아내고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포선만 판례 결론에 따라서 메이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소액과 원고 적격은 그 플로우가 굉장히 선명해요. 알겠죠? 그 선명하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자, 볼까요? 자, 법규명령, 시행규칙상의 행정규칙.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질이. 시행규칙이죠? 행정규칙이죠, 본질이. 그렇죠? 행정규칙. 대내적 구성력만 있고 대외적 구성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소해이익은 있다. 판례 법리. 판례 기존 입장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변경된 판례 입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별개의 의견은 헌법 95조를 기반으로 해서 얘는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규범성이 있어서 협의의 소해이익이 있다. 이런 법리 전개된다는 거 정리 잘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의 오폐수 시설에 대해 건축 신청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장이 거부 처분을 했네요. 그렇죠. 거부 처분을 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자,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있는데 오폐수 시설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거부를 때린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중앙행심위에 가갖고 취소심판 청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인용 재결을 했어. 그럼 이때는 누가 불안해져요? 인근 주민인 을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인근 주민인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 얘를 피고로 해서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 결론 알아요. 각하 판결. 결론 각하. 왜 그러냐면 자, 원고 적격은 인근 주민 을 같은 경우에는 당의 거부와 관련된 근거 법령에 보니까
뭐 3km 이내 뭐 어쩌고저쩌고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2.8m, 2.8k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있겠지. 뭐 이렇게 가면 되고. 대상 적격은 자, 유해 시설이죠. 얘하고 이해관계가 다르지? 그럼 복효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인용재결 있죠? 그러면 반드시 뭘로 귀결돼요? 그럼 대상 적격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왜? 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얘는 어때요? 얘는 괜찮은 놈이야. 우리 아파트 값을 지켜주는 애인데 얘가 갑자기 빌런 짓을 해갖고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상대로 해서 얘의 인용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죠. 그때는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대상 적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각 판결로 쓰면 나가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해소의 이익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거부 처분이라는 건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으로 행정기본법 14조 2항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거부 처분 당시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부 처분 이후의 사정에 따라서는 인용 재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용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종국적인 허가 처분이 나왔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훨씬 더 나은 거지, 후자가. 그래서 종국적인 허가 처분이 나왔을 때 그 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분쟁 해결에 보다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의소의 이익이 나가리라서 각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효적 행정행위 인용 재결에서 대상 적격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거부든 뭐든 간에 대상 적격은 무조건 있는데 거부가 되는 경우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도 돼요. 만약에 이게 내가 그때 알았던 것 같은데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복효적 행정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3기 때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라는 상황에서 쫄면 안 돼요.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리커버리를 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지 세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웬만한 내용을 새로 시작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덧입혀주기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다 누구나. 근데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하면 된다. 교재 104페이지에 거기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협의의 소의 이익까지 우리가 했고요. 좀 쉬었다가 재소기간 볼게요.